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진행한 미국 대표단이 이제 그 수정안을 안고 네. 러시아로 가서 푸틴 대통령에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건은 푸틴 대통령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지인데 네. 어떤 수정안 내용이 나왔는지도 공개가 됐나요?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초기 안이 미국하고 러시아가 만든 28개 항으로 된 것이었고, 그게 지지난주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의를 하면서 19개 조항으로 이제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좀 조정한 것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영토를 돈바스를 포함해서 러시아한테 주는 것, 그리고 나토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영구 가입을 금지한다는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을 이제 축소한다는 그런 내용,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미국하고 나중에 이제 더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 19개 조항으로 주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좀 유보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빠지든지 형태였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이제 아마도 러시아로 이제 가는 것인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합의한 협상 이후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얘기를 보면은 뭐 진전이 있었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예. 또 다시 또 자세히 보면은 어렵지만 뭐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 여러 가지 난제가 남아 있다라고 했고, 또 마크롱 대통령하고 말하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영토 보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추정컨대 그 우크라이나의 그 레드라인, 그 영토를 이제 러시아에게 주는 부분, 그 영토에 대한 부분. 이 이제 28개 조항, 러시아가 얘기했던 것하고는 아마도 다른 내용일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초기에 자기가 냈던 안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러시아는 이미 협상하는 중에도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겨울도 왔기 때문에 예. 시간은 오히려 러시아의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바로 합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 2기 집권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지지율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바이든 책임론을 다시 꺼내고 네.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도 이게 지난 금요일에 나온 갤럽 조사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36%가 나왔는데 이것이 트럼프 2기가 집권한 이후에 가장 낮은 이제 지지율이고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21년 이제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 그 지지율이 한 34%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 굉장히 유사한 수준입니다. 21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 34%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미국의 그 의회 폭동 사건이었습니다. 예, 예. 20년 그 대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나서 그 지지자들이 의회를 이제 무력으로 습격하고 이제 점거를 한 사건이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지자들을 좀 부추겼다라는 그 비난론이 굉장히 심했을 때가 34%.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치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 방위군 그 총격 사건, 예. 네, 그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효과가 있을지는 예. 좀 미지수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20년하고 24년 대선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라틴계나 유색인종이 그 당시 지난 대선은 해리스 부통령이었죠. 그 해리스에 대한 지지보다 트럼프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4일 퓨 리서치 센터가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라틴계 주민의 이제 최근 한 70%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부를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65%가 이민 정책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서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그 소수 지지층만이 아니라 라틴계를 포함한 미국 전반의 그 지지율을 생각을 한다면 이 반이민 정책이 효과가 그렇게
생각만큼 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 그 주방위군 총격 사건 때문에 이민 정책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용의자 중에 락칸왈 용의자 2명 중에 한 명인데 네. 이 사람에 대한 또 추가적인 그 내용이 나온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칸왈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라칸왈이 그 2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그때 이제 난민들이 한 7만 6천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이민 정책으로 바이든 정부를 비판을 하는 것이 당시 이제 이 주방위군 사건의 총격범을 포함해서 그 검증되지 않은 많은 그 이주민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라카넬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 내용을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CIA가 훈련하고 있는 대테러 정예 부대인 제로 유닛의 소속으로 활동을 했고요. 예. 21년에 들어올 때 이제 아내하고 그 아들 5명과 함께 워싱턴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왜 이런 일을 벌였냐, 그래서 많은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미 뭐 정신 질환이 조금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활동을 했을 때 그때에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2024년에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그리고 동료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이제 사망하자 거기에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또 정신적인 부분에서 안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어려워서 이 가족들이 있는 집이 이제 퇴거 조치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되어 있고, 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려고 했으나 대화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중국에 좀 보란 듯이 남중국해에서 해상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또 자민당 2인자는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네. 사실상 전면 돌파에 좀 돌파. 나선 걸로 보여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 존리비기 사태를 발언한 이후에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 이제 이게 자기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얘기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뭐 이런 얘기를 할 땐 좀 주의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일본 측이 이제 방중을 해서 뭐 이 내용을 좀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은 이 발언 자체를 철회하라는 것이고, 이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도 이미 70%가 넘어가는 지지율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철회까지는 이제 과도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자민당에서도 일본이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이 정면 돌파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일본이 느끼고 있는 안보 위협에 의한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번에 아주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이제 서해에서 이 서해 전역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일본의 입장은 당연히 미국하고 이 안전보장 조치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이 필리핀과 같은 유사 입장국하고 이 훈련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안보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런 군사 훈련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홍콩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로 사망자가 계속 늘었고 네, 그렇습니다. 150명 넘게 사망을 했다고 지금까지 나와 있네요. 네. 근데 왜 불이 났는지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최악의 참사입니다. 그 지금 뭐 불이 난 그 경과로 보면은 이제 그물방에서 불이 나서 예. 이게 이제 가연성이 굉장히 높은 스티로폼에 옮겨 붙었고, 이게 대나무 비계, 저는 사실 대나무 비계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저희는 아마 공사할 때 철로 된 걸로 이렇게 앞에 그 안전 구조물, 임시 구조물을 만드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대나무로 된, 그 불에 아주 잘 타는 네. 대나무로 이제 금속재보다는 이걸 사용한 것인데, 그게 이제 스티로폼에 붙었다가 이제 대나무 비계로 옮겨 붙고 이게 또 다른 층으로 떨어지고 하면서 정말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또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다단계로 이루어진 이 하도급 구조적 문제, 예. 이것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예. 쪽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사인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사고 진상을 규명해달라, 제대로 된 네. 진상 조사해달라, 정부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민도 지원해주고 정부 책임자도 처벌해달라 이렇게 대학생들이 말을 했는데 네. 누가 봐도 그냥 이런 그 큰일이 났을 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이 대학생들이 체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홍콩 그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나온 내용이 위기의 순간에 반중 난항, 그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 기회를 노리면서 소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홍콩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정부 책임론에 의해서 이 과거에 있었던 2014년 우산 혁명이라든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라든지 예. 대규모 반중 시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서 지금 이 체포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책임 규명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이 온라인 청원을 주도한 이 마일스 칸이 선동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예. 그리고 또 케네스 천 카몽 전 구의원하고 여성 자원봉사자 2명 등이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신들의 이 보도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체포된 이 자원봉사자들 중의 대다수가 이제 우산혁명의 참여자라든지 그 이미 이 당국에서 요주의 인물로 좀 보고 있었던 사람을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체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중 시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 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또 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취업난이 심한데 네. 중국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령 상한선을 높인 뒤 처음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에서 지원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공무원 시험이 궈카오라고 하는데 이게 예. 250개 도시에서 시험장만 11만 곳에서 치러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연령 제한을 완화한 이후에 처음 이루어지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연령 완화가 35세에서 이제 38세로 늘어났고 예. 그리고 석박사의 경우에는 40세에서 43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 궈카오로 통해서 선발되는 인원은 사실 3만 8,100명이어서 작년보다는 한 1,600명 줄어든 수치인데 예. 지원한 수는 371만 8천 명. 그래서 거의 98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도 이제 공무원 그렇죠. 이제 취업난이 심해지고 이제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좀 더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그 지원율이 높아지는데 중국도 사실 2023년 6월에 청년 실업률이 21.6%가 넘었는데 예. 이때 이제 정부가 너무 높으니까 발표를 중단하기도 할 정도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 이슈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